저분이 말하는 건 아파요가 아니에요. 새벽 2시 47분 서울 한복판 대한중앙병원 응급실 자동문이 거친 숨소리와 함께 열렸다. 들것 위에 실린 환자의 얼굴은 핏기가 빠져 있었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 4명이 사방을 둘러싼 채 복도를 내달렸다.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그들의 긴박한 발걸음 위로 차갑게 쏟아졌다. 당직 간호사 박미영이 가장 먼저 뛰어나왔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들것 위 환자를 본 순간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다. 환자의 손목에 감긴 시계가 왼손 전체를 덮을 만큼 거대했고 그 옆에 선 경호원의 양복 안쪽에는 외국 대사관 휘장이 반짝이고 있었다. 환자 상태, 누가 설명해요. 박미영의 외침에 경호원 중 한 명이 입을 열었다. 그러나 쏟아져 나온 것은 한국어가 아니었다. 굴절이 많은 동유럽 언어가 응급실 천장에 메아리 쳤다. 박미영은 순간 얼어붙었다. 25년간 응급실을 지켰지만 이 언어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직 전공의 한도연이 커튼을 젖히고 나타났다. 32살 대한중앙병원 응급의학과 3년 차. 그의 손에는 청진기가 들려 있었고 눈에는 아직 야간 당직의 피로가 거치지 않아 있었다. 바이탈 체크 먼저. 의식 있어요? 한도연이 환자의 눈꺼풀을 열어 동공을 확인하는 사이 환자가 갑자기 그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환자의 입에서 또다시 외국어가 터져 나왔다. 빠르고 다급하고 절박한 음성이었다. 환자는 자신의 왼쪽 가슴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호소했다. 심장인가? 흉통 호소? 한도연의 판단이 빨랐다. 그러나 환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같은 말을 반복했다. 손짓은 점점 격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경호원이 다시 무언가를 외쳤다. 이번에는 영어가 섞여 있었지만 억양이 너무 강해 절반도 알아듣기 어려웠다. 박미영이 휴대폰을 꺼내 통역 앱을 실행했으나 인식률은 바닥을 쳤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안 돼요. 간호사 한 명이 외쳤다. 응급실 전체가 얼음장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환자의 심박수는 분당 120을 넘기고 있었고 혈압은 급격히 요동쳤다. 그 순간이었다. 응급실 구석, 린넨실 앞에 놓인 낡은 플라스틱 의자. 거기 앉아있던 한 청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병원 청소복을 입고 있었다. 이름표에는 위탁업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청년의 나이는 26쯤으로 보였고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다. 컵 안에 자판기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선명했다. 응급실의 소란 속에서도 청년은 환자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환자의 입술 움직임을 쫓았다. 환자가 다시 고통스럽게 외쳤다. 그 말이 천장에 부딪혀 메아리 칠 때 청년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기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았다. 너무 낮아서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못했다. 저기요, 선생님. 한도연이 고개를 돌렸다. 청소복을 입은 청년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청년의 손가락이 환자를 가리켰다. 지금 저분이 말하는 건 아파요가 아니에요. 응급실이 순간 정적에 빠졌다. 박미영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경호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청년에게 쏠렸다. 한도연은 청진기를 쥔 손을 멈춘 채 청년을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저분은 심장이 아프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약을 바꿨다고 말하고 있어요. 3일 전에 새 약 이름은 아직 적응이 안 된다고요. 청년의 말투는 담담했다. 마치 날씨 얘기를 하듯이
환자가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환자의 눈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바뀌었다. 공포와 절박함 사이에서 신락 같은 안도감이 스쳤다. 환자가 청년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격앙된 목소리로 긴 문장을 쏟아냈다. 경호원들도 말리지 못했다. 응급실의 모든 시선이 청년에게 향했다. 청년은 잠시 눈을 감았다. 환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한도연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항응고제입니다. 이전에 드시던 것에서 새 것으로 바꿨는데 3일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찼대요. 기존 주치의는 본국에 있고 여기 온 건 공식 일정 때문이래요. 그리고 청년이 잠시 말을 멈췄다. 환자가 다시 무언가를 덧붙였기 때문이다. 와파린이나 헤파린 계열의 과거 출혈 부작용이 있었대요. 지금 새로 처방받은 건 리바록사반이고요. 근데 용량이 본인 체중에 안 맞는 것 같다고 본국 의사가 확인해 달라고 했대요. 한도연의 얼굴에서 의심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놀라움과 어떤 직업적 긴장감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리바록사반 과용량이면 혹시 코피나 잇몸 출혈 있었어요? 청년이 환자에게 물었다. 청년의 입에서 나온 외국어는 유창했고 발음에는 거의 악센트가 없었다. 환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잇몸을 가리켰다. 한도연이 장갑을 낀 손으로 환자의 입을 살폈다. 잇몸 가장자리에 미세한 출혈 흔적이 보였다. 항응고제 과용량 의심. INR 체크하고 CBC 풀로 프로트롬빈 시간 확인해요. 당장 한도연의 지시가 떨어졌다. 응급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간호사들이 체열 도구를 들고 달려왔고 경호원 중 한 명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급히 연락을 취했다. 그 소란 속에서 청년은 조용히 한 발 물러섰다. 아무도 청년에게 이름을 묻지 않았다. 아무도 어디서 왔는지, 왜 그 언어를 아는지 묻지 않았다. 응급실은 환자에게만 집중했고 청년은 어느새 다시 린넨시라 플라스틱 의자로 돌아가 있었다. 청년의 손에는 아까 그 종이컵이 다시 들려 있었다. 이미 식어버린 자판기 커피. 청년은 그것을 천천히 들이켰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환자가 실려가는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 속에 어린 감정이 무엇인지 이 순간에는 아무도 몰랐다. 린넨실 문 위에 붙은 먼지 쌓인 시계가 새벽 3시를 가리켰다. 병원 복도 끝 비상구 표지판의 녹색 불빛만이 청년의 옆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새벽 3시 20분 대한중앙병원 응급실 옆 소외의실에 불이 켜졌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 안에는 병원 경영진 3명과 외교부에서 급파된 직원 2명이 마주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환자의 신분을 보여주는 서류가 펼쳐져 있었다. 동유럽 K국 왕실 문장이 찍힌 여권 사본, 외교관 특권 면제 서류, 그리고 청와대 의전실에서 보낸 긴급 공문 한 장. 병원 기획조정실장 오성태가 서류를 내려다보며 이마를 짚었다. 57살 대한중앙병원에서 20년을 일한 사내였다. 병원 경영의 실세라 불렸고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인사와 예산은 없다고들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다. K국 왕실 반계 혈통이라 그것도 현 국왕의 고모부라고? 외교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전 비공식 방한하셨습니다. 내일 대통령 예방 일정이 잡혀 있었고요. 지금 K국 대사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성태의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다. 규칙적인 리듬이었지만
그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다. 부원장 최민석. 63, 외과 출신으로 병원 안에서는 이사장 다음 가는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정장은 급히 입은 티가 역력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다. 상황이 뭔가? 최민석의 물음에 오성태가 서류를 밀어주었다. 최민석의 눈이 서류를 훑는 동안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항응고제 과용량 의심이라고? 그게 확실한 건가?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 기다리는 중입니다. INR 수치가 나와봐야. 아니, 그 전에 최민석이 서류를 탁 내려놓았다. 누가 통역을 했다는 거야? 우리 병원에 K국어 통역 가능한 직원이 있었나? 침묵이 흘렀다. 오성태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의 시선이 옆에 앉은 응급실 수간호사 박미영에게 향했다. 박 수간호사, 아까 통역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지? 박미영의 손이 무릎 위에서 깍지를 꼈다. 30년 경력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청소용역 직원입니다. 위탁업체 소속으로 야간조에 배치된 청소부? 최민석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청소부가 K국 왕실 인사에 통역을 했다고? 박미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시선은 테이블 위 서류 한 구석에 고정되어 있었다. 최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구두굽이 바닥을 딛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다. 신원 확인했나? 아직. 당장 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외국 VIP 환자한테 멋대로 의료 정보를 전달했다는 거잖아.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몰라. 최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그의 눈은 차가웠다. 분노보다는 계산이 앞서는 눈이었다. 만약 그 통역이 틀렸으면 그 청소부인지 뭔지가 잘못 전달해서 오진이 나면 K국 왕실에서 소송 걸어오면 우리 병원 문 닫는 거야. 오성태가 손을 들어 최민석을 진정시키려 했다. 부원장님, 일단 검사 결과를 기다려 봅시다. 응급실 한 전공의 말로는 그 통역이 상당히 정확했다고. 정확했다고? 확인도 안 됐잖아. 최민석이 창 쪽으로 걸어갔다. 회의실 창문 너머로 응급실 입구에 앰뷸런스 조명이 깜빡이고 있었다. 지금 K국 대사관에서 공식 통역사 보내고 있어. 그 사람이 도착하면 처음부터 다시 확인해야 돼. 그 전까지 그 청소부가 한 통역은 없던 일로 쳐. 박미영의 눈이 커졌다. 하지만 부원장님, 이미 그 정보로 처치 방향을 잡았습니다. INR 검사도 의뢰했고 항응고제 조절 준비도.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야. 최민석이 돌아섰다. 그의 그림자가 회의실 벽을 가로질렀다. 신원불명의 청소용역 직원이 전달한 정보로 왕실 인사치료 방침을 정했다. 이거 기사 나가면 우리 병원 이미지 어떻게 되는지 알아?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다. 외교부 직원 2명은 고개를 숙인 채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성태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고 있었다. 박미영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다 다시 다물렸다. 최민석이 회의실 문 쪽으로 걸어갔다. 오 실장, 이사장님한테는 내가 보고할 테니까. 당신은 그 청소부 신원 파악하고 일단 응급실 출입 금지시켜. 대사관 통역 올 때까지 어떤 접촉도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오성태가 대답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복잡한 빛이 스쳤다. 최민석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박미영이 입을 열었다. 부원장님. 최민석의 발이 멈췄다. 그 청년 통역 정확했습니다. 환자 증상이랑 완전히 일치했어요. 30년 동안 응급실 지켰는데 그 정도 정확도는 처음 봤습니다. 최민석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과 박미영의 눈이 마주쳤다. 수간호사. 최민석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절차고 책임이야. 만약 일이 틀어지면 그 청소부가 책임질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누가 뒤집어 쓰겠어? 최민석이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힌 뒤 회의실에 남은 사람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미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응급실 복도 끝 린넨실 앞에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그 의자는 비어 있었다. 청년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새벽 4시 병원 지하 1층 용역 직원 휴게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공간이었다. 낡은 철제 사물함 12개가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구석에는 전자레인지 한 대와 싱크대가 있었다. 싱크대 옆 좁은 선반에는 컵라면 박스가 놓여 있었다. 청년이 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컵라면 하나가 들려 있었다. 뜨거운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는 동안 청년의 눈은 사물함 안쪽에 붙은 낡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50대 남자와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청진기가 걸려 있었다. 아이는 남자의 무릎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와 함께 1998년 봄. 청년이 컵라면 뚜껑을 열었다. 김이 피어올랐다. 그는 플라스틱 포크로 면을 휘저으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휴게실 문이 열렸다. 들어온 것은 같은 청소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였고 이름표에는 김순덕이라고 적혀 있었다. 윤재야, 밥 먹고 있었어?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윤재. 그것이 청년의 이름이었다. 네, 순덕 이모. 출출해서요. 김순덕이 싱크대로 다가가 물컵을 채웠다. 그녀의 시선이 윤재의 컵라면을 스쳤다. 위에서 무슨 일 있었다며? 외국 높은 사람 왔다고 난리던데. 윤재의 젓가락이 잠시 멈췄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움직였다.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김순덕이 윤재 옆에 앉았다. 그녀의 눈이 윤재의 옆 얼굴을 살폈다. 근데 너 외국말 할 줄 알아? 윤재의 젓가락이 또 멈췄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왜요? 아까 응급실에서 내가 통역했다고 박수간호사님이 찾던데. 윤재가 컵라면을 내려놓았다. 그의 눈이 사물함 안쪽 사진을 향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의 얼굴이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빛났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어렸을 때. 김순덕의 눈에 의아함이 스쳤다. 아버지가 외국어 선생님이었어? 윤재가 다시 컵라면을 들었다. 국물을 한 모금 마신 뒤 그가 낮게 대답했다. 의사였어요. 오래전에. 김순덕이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느꼈는지 물컵만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다 먹으면 5층 병동 정리 좀 도와줘. 새벽 라운드 전에 끝내야 해. 네. 윤재가 대답했다. 김순덕이 휴게실을 나간 뒤 윤재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사물함 안쪽 사진에 고정되어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남자. 아버지. 윤재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가 닿았다. 작고 차가운 금속. 낡은 만년필 한 자루였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으로 표면을 쓸어내렸다. 수십 년 된 흠집들이 손끝에 느껴졌다. 휴게실 형광등이 다시 깜빡였다. 윤재가 천천히 컵라면을 마저 비웠다. 국물 한 방울까지.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청소 카트를 끌고 문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에 지하 휴게실의 희미한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새벽 5시 40분. K국 대사관에서 파견된 공식 통역사가 병원에 도착했다. 40 초반의 여성이었고 검은 정장의 대사관 신분증이 목에 걸려 있었다. 이름은 나탈리아. K국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포함해 5개 언어에 능통하다고 했다. 최민석 부원장이 직접 현관에서 그녀를 맞이했다. 둘은 악수를 나눈 뒤 곧장 응급실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동안 최민석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졌다. 이제 제대로 된 소통이 가능하겠군요. 나탈리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안정 단계입니다. 항응고제 용량 조절 중이고 INR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응급실 중환자 격리 구역 앞에 도착했다. 경호원 2명이 문 앞을 지키고 있었다. 나탈리아가 신분증을 보여주자 경호원들이 옆으로 비켜섰다. 커튼이 열렸다. 환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색이 몇 시간 전보다 나아 보였다. 산소 마스크 대신 비강 캐뉼라만 꽂혀 있었고 심전도 모니터의 파형은 규칙적이었다. 나탈리아가 환자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을 건넸다. K국어가 부드럽게 흘러나왔다. 환자가 눈을 떠 그녀를 바라보았다. 둘 사이에 짧은 대화가 오갔다. 나탈리아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다. 그녀가 돌아서서 최민석에게 말했다. 환자분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처치가 적절했다고 본국 주치의에게도 연락이 닿았다고 하네요. 최민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다행입니다. 역시 정확한 통역이 있으니 안심이 되는군요. 그 순간이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다. 그러나 3초 만에 연속적인 알람으로 바뀌었다. 모니터 화면의 파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환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최민석이 외쳤다. 간호사들이 달려왔다. 당직 전공의 한도연이 커튼을 젖히고 뛰어들었다. 바이탈 체크, 혈압 얼마야? 수축기 85로 떨어지고 있어요. 환자가 무언가를 외치기 시작했다. 격앙된 목소리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언어였다. 더 빠르고 더 복잡한 억양이 섞여 있었다. 나탈리아의 얼굴이 굳었다. 이건 K국어가 아닌데요. 최민석이 그녀를 돌아보았다. 뭐라고요? K국어가 아닙니다. 다른 언어예요. 슬라브어 계열 같은데 제가 모르는. 환자의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그는 자신의 목을 가리키며 계속 외쳤다. 얼굴이 점점 붉어지더니 입술 끝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다. 산소 포화도 떨어져요. 92에서 88로. 간호사의 외침이 울렸다. 한도연이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댔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졌다. 폐에서 수포음이 들려. 이건 폐부종인가? 항응고제 과용량에서 폐부종이요? 모르겠어. 근데 환자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뭐라는 거야? 환자의 외침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호흡이 거칠어졌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계속 떨어졌다. 나탈리아가 다시 환자에게 다가가 K국어로 물었다. 그러나 환자는 고개를 저으며 같은 외국어만 반복했다. 영어로 할 수 있으세요? 영어요. 나탈리아가 영어로 외쳤다. 환자의 눈에 절박함이 가득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계속 알 수 없는 언어만 나왔다. 응급실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때 격리 구역 커튼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우크라이나어예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다. 커튼 틈 사이로 청소복을 입은 청년이 서 있었다. 윤재였다. 그의 손에는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다. 5층 병동 청소를 마치고 내려오는 길이었을 것이다. 최민석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출입 금지시켰잖아. 누가 들어오라고 했어. 윤재는 최민석을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환자에게만 향해 있었다. 저분 고향이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이에요. 위급하면 모국어가 아니라 윤영기 언어가 나올 수 있어요. 한도연이 윤재를 바라보았다. 우크라이나어 알아들어? 네. 윤재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그의 움직임은 망설임 없었다. 저 사람이 지금 뭐라는지 알겠어? 윤재가 환자에게 다가갔다. 그는 환자의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었다. 우크라이나어였다. 부드럽지만 또렷한 발음이었다. 환자의 눈이 커졌다. 절박함 속에서 안도감이 스쳤다. 그가 윤재의 손을 세게 움켜쥐며 빠르게 말하기 시작했다. 윤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30초가 지났다. 환자의 말이 멈추자 윤재가 한도연을 돌아보았다. 어제 비행기 안에서 새우 요리를 드셨대요. 평소에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데 약을 먹으면 괜찮아서 신경을 안 썼대요. 근데 지금 항응고제 바꾸면서 항히스타민제를 끊었대요. 그래서 지연성 알레르기 반응이 온 것 같대요. 한도연의 눈이 번쩍 뜨였다. 갑각류 알레르기에 지연성 반응? 혈관 부종이랑 폐 부종이 같이 올 수 있어. 그럼 지금 필요한 건 에피네프린이요. 저분이 직접 말했어요. 전에도 비슷한 적 있었대요. 한도연이 간호사를 돌아보았다. 에피네프린 0.3mg 근주 준비. 스테로이드도 같이. 간호사들이 움직였다. 약물이 준비되고 주사가 환자의 허벅지에 놓였다. 30초, 1분. 환자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붉었던 얼굴이 점차 원래 색을 찾아갔다. 입술의 청색증이 사라졌다. 모니터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갔다. 88에서 91로, 92에서 95로. 한도연이 긴 숨을 내쉬었다. 안정됐어. 혈압도 올라오고 있어. 응급실에 안도의 한숨이 퍼졌다. 환자가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윤재를 찾았다. 떨리는 손으로 윤재의 손목을 잡았다. 환자의 입에서 우크라이나어가 흘러나왔다. 낮고 진심 어린 목소리였다. 윤재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괜찮으시다니 다행입니다. 윤재의 대답도 우크라이나어였다. 환자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가 윤재의 손을 놓지 않은 채 무언가를 더 말했다. 윤재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러나 이내 다시 담담해졌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아버지가 우크라이나에서 의료봉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따라다니기만 했지만 환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격리구역 커튼 밖에서 최민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놀라움, 불쾌함, 그리고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교차했다. 오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최민석 옆으로 다가왔다. 부원장님, 저 청년. 닥쳐. 최민석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일단 지켜봐. 윤재가 환자의 손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섰다. 한도연이 그를 바라보았다. 고마워요. 덕분에 큰일 날 뻔한 거 막았어요. 윤재가 작게 고개를 숙였다. 할 일 하러 가겠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뜨렸던 쓰레기 봉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커튼 밖으로 걸어나갔다.
복도를 걷는 윤재의 뒷모습 위로 응급실 형광등 불빛이 길게 늘어졌다. 아무도 그를 따라 나오지 않았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 윤재는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다. 그의 발소리가 새벽 병원의 정적 속으로 스며들었다. 격리 구역 안에서는 환자의 안정된 심전도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다. 아침 7시 병원 옥상 한쪽 구석 환기시설 뒤편에 낡은 벤치가 하나 있었다. 청소 직원들 사이에서만 알려진 장소였다. 휴게실이 답답할 때, 바람이라도 쐬고 싶을 때 올라오는 곳이었다. 윤재가 그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다. 자판기에서 뽑은 커피. 이미 식어 있었지만 그는 천천히 마셨다. 한 모금씩 아끼듯이. 서울의 아침 하늘이 회색에서 연한 분홍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병원 옥상에서 보이는 풍경은 빌딩 숲과 아파트 단지, 그리고 저 멀리 북한산 자락이 전부였다. 윤재의 시선은 그 어디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만년필이 나왔다.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다. 검은 칠이 벗겨진 자리에서 금속 본체가 드러나 있었고 클립 부분은 약간 휘어 있었다. 펜 촉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윤재가 만년필을 햇빛에 비추어 보았다. 몸통 중간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J. H. 파크 1989. 윤재의 엄지손가락이 그 글씨를 천천히 쓸었다. 옥상 문이 열렸다. 윤재가 고개를 돌렸다. 김순덕이 서 있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여기 있었네. 아침 먹었어? 윤재가 고개를 저었다. 김순덕이 벤치 옆에 앉았다. 그녀가 비닐봉지를 열자 삶은 계란 2개와 바나나 1개가 나왔다. 먹어. 우리 손자 도시락 싸다 남은 거야. 윤재가 잠시 망설이다 계란 하나를 집었다. 껍질을 까는 그의 손가락이 길고 마디가 굵었다. 청소 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이었다. 김순덕의 시선이 윤재의 손에 쥐어진 만년필에 닿았다. 그거 뭐야? 만년필? 윤재가 계란을 한 입 베어 물며 대답했다.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윤재가 천천히 씹고 삼켰다. 그의 시선이 만년필 위에 머물렀다. 돌아가셨어요. 제가 17살 때. 김순덕이 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바나나를 윤재 옆에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응급실에서 통역한 거 다들 난리더라. 외국 높은 사람 살렸다고. 윤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그냥 말이 통했을 뿐이에요. 그냥이 아니지. 그 나이에 그 많은 외국말을 어디서 배웠어? 아버지가 외국에서 일하셨어? 윤재가 삶은 계란을 다 먹고 손을 털었다. 그의 눈이 멀리 북한산 자락을 향했다. 아버지가 의사였어요. 김순덕의 눈이 커졌다. 의사? 진짜?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외과 전문이었어요. 근데 병원 일만 하신 게 아니라 해외 의료 봉사를 많이 다니셨어요.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1년에 서너 달은 외국에 계셨어요. 윤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저도 어렸을 때 따라다녔어요. 방학 때마다 아버지 옆에서 통역 봉사하시는 분들 말 듣고 현지 아이들이랑 놀면서 말을 배웠어요. 그때는 그냥 재미있었어요. 김순덕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녹음기를 항상 갖고 다니셨어요. 환자들 말을 녹음해서 나중에 의료 기록 정리할 때 쓰셨거든요. 그 테이프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우크라이나어, K국어, 러시아어, 폴란드어. 저는 그걸 듣고 또 듣고 했어요. 윤재의 손이 다시 만년필을 만졌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더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녹음된 부분도 있거든요. 환자한테 설명하는 소리, 통역사한테 부탁하는 소리. 그게 듣고 싶어서 김순덕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재가 일어섰다. 일하러 가야 해요. 8층 수술실 청소 시간이에요. 그가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었다. 김순덕이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윤재야. 윤재가 발을 멈췄다. 아버지가 의사였으면 너도 의대 갈 수 있었을 텐데. 윤재의 등이 잠시 굳었다. 그러나 이내 다시 움직였다. 갈 뻔했어요.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실습까지 갔었어요. 여기, 이 병원에서. 김순덕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녀가 무언가를 묻기 전에 윤재는 이미 옥상 문을 열고 사라지고 있었다. 오전 11시, 병원 지하 2층, 의무기록 보관실, 기획조정실장 오성태가 철제서가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폴더 하나가 들려 있었다. 표지에는 실습생 기록 2019년도라고 적혀 있었다. 오성태가 서가 끝 책상에 앉아 폴더를 펼쳤다. 수십 장의 명단이 빼곡했다. 그의 대한중앙병원에서 임상 실습을 받은 의대생들의 명단이었다. 오성태의 손가락이 명단을 훑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박윤재, 한국의대 본과 4학년, 배정과 응급의학과. 오성태의 눈이 좁아졌다. 그가 옆 페이지를 넘겼다. 실습 평가서가 나왔다. 실습 태도 우수, 환자 응대 우수, 술기 능력 우수, 특이사항 외국어 능력 탁월, 외국인 환자 응대 시 통역 지원 다수. 평가서 아래에 빨간 글씨로 추가된 메모가 있었다. 실습 중단, 사유 의료 물품 절도 혐의. 조사 결과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본인 자진 중단. 오성태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실습 중단 경위서가 나왔다. 날짜는 2019년 11월 15일. 당시 응급의학과 지도전공의 최민석. 오성태의 손이 멈췄다. 그의 눈이 경위서 내용을 훑었다. 절도 혐의를 제기한 사람, 조사를 지시한 사람,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 모든 서명란에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민석? 오성태가 폴더를 닫았다.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재밌네. 그가 폴더를 들고 보관실을 나섰다. 오후 1시, 병원 본관 지하 1층, 용역 직원 휴게실. 윤재가 사물함 앞에 서 있었다. 그는 청소복 상의를 벗어 사물함에 걸었다. 속에 입은 흰 티셔츠에 땀이 배어 있었다. 8층 수술실 청소는 항상 힘들었다. 그가 사물함 안쪽에 붙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흰 가운을 입은 아버지와 어린 자신. 윤재의 손이 사물함 선반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신발 상자였다. 뚜껑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여러 개가 들어 있었다. 테이프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 손글씨로 적힌 라벨들. 우크라이나 봉사 1998년 여름. 키예프 지역병원 발음 연습용. K국 난민촌 의료 통역 가이드. 아빠 목소리 2007년 마지막 봉사. 윤재의 손이 마지막 테이프에서 멈췄다.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다. 다만 손가락 끝으로 라벨 위에 글씨를 쓸었다. 휴게실 문이 열렸다. 윤재가 황급히 상자를 사물함에 밀어 넣었다. 들어온 것은 용역업체 관리자였다. 50대 남자로 이름은 정태수. 그의 얼굴에는 곤란한 표정이 떠 있었다. 박윤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물함을 닫았다. 무슨 일이에요? 정태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휴게실에는 다른 직원이 없었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병원 측에서 연락 왔어요. 박 씨 응급실 출입을 금지하래요. 윤재의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이유가 뭐래요? 그게 의료행위 월권이라나. 자격 없이 환자 응대했다고. 윤재의 눈에서 무언가가 스쳤다. 그러나 그것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알겠습니다. 그의 대답은 담담했다. 정태수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였다. 미안해요.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위에서 내려온 짓이라. 윤재가 청소복 상의를 다시 입었다. 괜찮아요. 다른 구역 청소하면 되죠. 정태수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휴게실을 나갔다. 윤재는 혼자 남았다. 그는 사물함 문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사물함 안쪽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휴게실 형광등이 깜빡였다. 윤재가 눈을 떴다. 그의 시선이 사물함 선반 위 낡은 신발 상자를 스쳤다. 아버지가 남긴 테이프들, 아버지의 목소리, 아버지의 언어들. 윤재가 청소 카트를 끌고 휴게실을 나섰다. 복도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그의 등 위로 쏟아졌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오후 3시, 병원 본관 5층, 부원장실. 최민석이 창가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였다. 창밖으로 병원 주차장이 내려다 보였다. K국 대사관 차량 2대가 아직 주차되어 있었다. 문이 노크되었다. 들어와. 오성태 기획조정실장이 서류 폴더를 들고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묘한 표정이 떠 있었다. 부원장님, 그 청소 직원 신원 확인했습니다. 최민석이 돌아섰다. 그의 눈이 좁아졌다. 뭐가 나왔어? 오성태가 폴더를 최민석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최민석이 폴더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실습생 기록이 있었다. 박윤재, 한국의대 본과 4학년, 실습 배정과 응급의학과. 최민석의 손이 멈췄다. 오성태가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기억나십니까, 부원장님? 최민석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이 서류를 훑었다. 실습 중단 경위서, 절도 혐의 조사 기록, 무혐의 처리 결과서. 모든 서류에 자신의 서명이 있었다. 2019년이군. 최민석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래, 기억나. 실습 물품 절도 혐의로 조사받은 학생이 있었지.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실습을 중단했어. 오성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학생이 지금 우리 병원에서 청소 용역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민석이 서류를 덮었다. 그의 눈에 계산하는 빛이 스쳤다. 의대 본과 4학년이 왜 청소부가 됐지? 실습 중단 후 휴학했다가 결국 자퇴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 응시 자격이 없어졌고요. 최민석이 창가로 돌아섰다. 왜 자퇴했어? 무혐의였으면 다시 실습할 수 있었을 텐데. 오성태가 서류 뒷부분을 펼쳤다. 추가로 조사해 봤습니다. 당시 그 학생 가정 형편이 안 좋았더군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행방불명 상태였습니다. 등록금도 장학금으로 겨우 대던 상황이었는데 실습 중단되면서 장학금 자격도 박탈됐습니다. 최민석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학비 낼 방법이 없어서 자퇴한 겁니다. 이후 이력은 단순합니다. 편의점 알바, 택배 상하차, 공장 노동, 그리고 지금 병원 청소 용역. 최민석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오 실장,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야? 오성태가 최민석의 눈을 바라보았다. 2019년 그 절도 혐의 정말 무혐의가 맞습니까?
최민석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무슨 소리야? 당시 절도 혐의를 제기한 사람도 부원장님, 조사를 지시한 사람도 부원장님, 무혐의 처리를 결정한 사람도 부원장님이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민석이 책상 앞으로 다가갔다. 그의 손이 서류 폴더를 집어들었다. 오 실장.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이 서려 있었다. 지금 뭘 의심하는 건가? 오성태가 한 발 물러섰다. 의심이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이 밖으로 알려지면 복잡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K국 VIP를 살린 청년이 알고 보니 우리 병원에서 쫓겨난 의대생이었다. 언론에서 파헤치면 당시 일도 다시 거론될 겁니다. 최민석의 눈이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었다. 그러니까 어쩌자는 거야? 오성태가 서류 폴더를 다시 집어들었다. 저 청년이 조용히 사라지면 됩니다. 스스로 나가게 만들든 아니면 다른 사유로 해고하든. 최민석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어두운 빛이 스쳤다. 다른 사유라. 오후 6시 병원 본관 지하 1층 용역 직원 휴게실 앞 복도. 윤재가 청소 카트를 밀며 걸어오고 있었다. 오후 근무를 마친 참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어깨는 약간 처져 있었다. 휴게실 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다. 병원 보안팀 직원 2명, 그리고 용역업체 관리자 정태수. 윤재의 발이 멈췄다. 정태수의 얼굴이 굳어 있었다. 그는 윤재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박윤재 씨, 잠깐 따라와 주세요. 윤재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안팀 직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보안팀 직원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약품 보관실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윤재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약품 보관실이요? 저는 거기 출입한 적 없는데요. 그건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따라오세요. 윤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정태수를 향했다. 정 팀장님, 이게 뭔지 알아요? 정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나도 잘 모르겠어.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보안팀 직원이 윤재의 팔을 잡으려 했다. 윤재가 한 발 물러섰다. 잡지 마세요. 스스로 갈 수 있습니다. 윤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본관 2층 보안실로 향했다. 보안실 안. 작은 회의 테이블 하나와 의자 4개. 벽면에는 CCTV 모니터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윤재가 의자에 앉았다. 보안팀장이 그 맞은편에 앉았다. 박윤재 씨, 오늘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어디 계셨습니까? 윤재가 생각했다. 4층 병동 청소 중이었어요. 김순덕 씨랑 같이 일했습니다. 보안팀장이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약품 보관실 CCTV에 이 시간대에 박 씨와 비슷한 체형의 인물이 찍혔습니다. 윤재의 눈썹이 올라갔다. 비슷한 체형이요? 제가 아니에요.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다. 흑백 CCTV 화면에 청소복을 입은 인물이 약품 보관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얼굴은 모자에 가려 보이지 않았다. 이게 박 씨 아닙니까? 윤재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굳었다. 저 아닙니다. 저는 모자를 저렇게 눌러 쓰지 않아요. 그리고 저 시간에 4층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보안팀장이 서류를 넘겼다. 문제는 약품 보관실에서 진통제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펜타닐 패치 3박스. 윤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펜타닐이요? 네. 마약류 진통제입니다. 이거 밖으로 빠져나가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 안 했어요.
CCTV 다른 각도 확인해 보세요. 4층 CCTV도 확인하면 제가 거기 있었던 거 나올 겁니다. 보안팀장이 손을 들어 윤재를 진정시켰다. 지금 확인 중입니다. 그런데 박 씨 사물함 검사 좀 해야겠습니다. 윤재의 손이 떨렸다. 사물함이요? 네. 협조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1층 용역 직원 휴게실. 보안팀 직원이 윤재의 사물함 앞에 섰다. 윤재가 자물쇠를 열었다. 사물함 문이 열렸다. 청소복 여벌, 낡은 운동화, 컵라면 몇 개. 그리고 아버지 사진이 붙은 안쪽 벽면. 보안팀 직원이 사물함 안을 뒤졌다. 선반 위 신발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카세트 테이프들이 나왔다. 이건 뭡니까?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건드리지 마세요. 보안팀 직원이 테이프들을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 상자 바닥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윤재의 눈이 커졌다. 작은 비닐 봉지 안에 하얀 패치 3장이 들어 있었다. 패치 표면에 펜타닐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게 뭡니까? 윤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건 제가 넣은 게 아니에요. 보안팀 직원들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휴게실 문이 열리고 오성태 기획조정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뒤에는 최민석 부원장이 서 있었다. 최민석의 눈이 윤재를 내려다보았다. 그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경찰 불러. 최민석의 목소리는 낮았다. 마약류 절도 혐의로 신고해. 윤재가 최민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무언가가 타올랐다. 분노인지 절망인지 아니면 오래된 기억인지. 부원장님. 윤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2019년에도 이러셨잖아요. 최민석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러나 그것은 찰나였다. 무슨 소리야? 아시잖아요. 저 안 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최민석이 돌아섰다. 경찰 오면 연락해. 그가 휴게실을 나갔다. 윤재는 사물함 앞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손이 주머니 속 만년필을 움켜쥐었다. 아버지의 만년필.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것. 휴게실 형광등이 차갑게 깜빡였다. 밤 9시. 경찰 조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윤재는 병원 보안실에서 진술서를 작성했다. 같은 말을 수십 번 반복했다. 자신은 약품 보관실에 간 적이 없다고. 펜타닐을 훔친 적이 없다고. 사물함에서 나온 것은 누군가 넣어둔 것이라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다.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4층 CCTV 확인해 보면 제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던 거 나올 거예요. 윤재의 말에 경찰이 수첩을 넘겼다. 4층 CCTV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간대 영상이 손상되어 있더군요. 복구 중입니다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윤재의 얼굴이 굳었다. 손상? 너무도 편리한 손상이었다. 경찰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만 경찰의 시선이 윤재의 얼굴을 훑었다. 출국이나 장거리 이동은 삼가주세요. 윤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밤 10시 병원 본관 후문. 윤재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다. 사물함에서 꺼낸 짐이었다. 아버지 사진, 카세트 테이프가 든 신발 상자, 그리고 여벌 옷 몇 벌. 그것이 전부였다. 용역업체 관리자 정태수가 후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곤란함이 뒤섞여 있었다. 박윤재 씨. 윤재가 발을 멈췄다. 정태수가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번 달 급여랑 퇴직금이에요.
현금으로 준비했어요. 윤재가 봉투를 받았다. 얇았다. 손에 쥐어지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해고예요? 윤재의 물음에 정태수가 고개를 숙였다. 병원 측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출입 금지래요. 근데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급여를 줄 수가 없어서. 윤재가 봉투를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정태수가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잠시 윤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윤재 씨. 정말로. 윤재가 대답하지 않았다. 정태수가 후문 안으로 사라졌다.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밤 공기 속에 메아리쳤다. 윤재는 혼자 남았다. 밤 11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슬비였다. 공기 중에 떠다니는 듯한 가벼운 빗방울이 윤재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곧 빗줄기가 굵어졌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줄기가 도로 위로 튀어올랐다. 윤재는 병원 정문에서 100m쯤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붕이 있었지만 바람에 실려오는 빗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의 청소복 어깨가 젖어들었다. 비닐봉지 안에 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윤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정류장을 지나는 버스가 한 대 있었다. 운전기사가 윤재를 바라보았다. 윤재는 고개를 저었다. 버스가 떠났다. 병원 응급실 쪽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앰뷸런스가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붉은 경광등이 빗속에서 번쩍였다. 윤재의 시선이 그 불빛을 따라갔다. 응급실. 어젯밤 그곳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다. 그러나 지금 윤재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비가 더 거세졌다. 빗소리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켰다. 윤재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턱끝을 타고 떨어진 물방울이 무릎 위 비닐봉지 위에 떨어졌다. 윤재가 비닐봉지를 열었다. 신발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열자 카세트 테이프들이 젖지 않게 비닐로 한 번 더 쌓여 있었다. 윤재가 테이프 하나를 꺼냈다. 아빠 목소리 2007년 마지막 봉사. 윤재의 손가락이 라벨 위의 글씨를 만졌다. 비에 젖은 손가락이 글씨 위로 물기를 남겼다. 그는 테이프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상자를 다시 닫고 비닐봉지 안에 넣었다. 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낡은 금속 표면에 빗물이 맺혔다. J. H. 파크 1989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빛났다. 아버지. 박준혁? 윤재가 만년필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다. 빗속으로 병원 건물이 보였다. 20층짜리 본관, 그리고 그 옆으로 이어진 별관들. 수천 개의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저 안에는 수천 명의 환자가 있었다. 그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가 있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었다. 윤재도 한때 그곳에 있었다. 흰 가운을 입고 청진기를 목에 걸고 환자의 손을 잡았던 때가 있었다. 2019년 대한중앙병원 응급의학과 실습생. 그때 윤재는 25살이었다. 의대본과 4학년.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의사가 될 수 있었다.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것처럼. 그러나 그의 11월 모든 것이 무너졌다. 의료 물품 절도 혐의. 누군가 실습실에서 사라진 수술 도구를 윤재의 사물함에 넣어두었다. 윤재는 조사를 받았다. 지도 전공이었던 최민석이 조사를 주도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리되었지만 윤재의 이름에는 이미 낙인이 찍혀 있었다. 소문이 퍼졌다. 동기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교수들의 추천서는 끊겼다. 그리고 장학금이 취소되었다. 윤재에게 학비를 댈 방법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윤재가 10살 때 집을 나간 뒤 소식이 없었다. 친척 중에 도움을 줄 사람은 없었다. 윤재는 휴학했다가 결국 자퇴했다. 의사의 꿈은 그렇게 끝났다. 빗속에서 윤재의 손이 떨렸다. 만년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왜 하필 그때 최민석이 자신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윤재는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 알아봤자 달라지는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은 사람이 윤재를 짓밟았다. 윤재가 눈을 감았다. 빗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웠다. 차가운 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온몸이 젖어 있었지만 윤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윤재의 입술이 움직였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저 멀리 응급실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다. 붉은 십자가 표시가 어둠 속에서 깜빡였다. 윤재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의 눈가에 물기가 맺혀 있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버스 한 대가 정류장에 섰다. 막차였다. 운전기사가 창문 너머로 윤재를 바라보았다. 윤재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비닐봉지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교통카드를 찍는 소리가 났다.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병원 건물이 점점 멀어졌다. 응급실 불빛이 빗방울 사이로 흐려지다가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윤재는 창가에 앉아 그 방향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만년필을 쥐고 있었다. 버스 안은 거의 비어 있었다. 뒷좌석에 취객 한 명이 졸고 있었고 앞좌석에 야간 근무를 마친 듯한 젊은 여성이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아무도 윤재를 바라보지 않았다. 아무도 그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겪었는지 알지 못했다. 윤재의 이마가 창문에 닿았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피부에 전해졌다. 버스는 서울의 밤거리를 달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가로등 불빛이 빗속에서 긴 줄기를 그으며 흘러갔다. 윤재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손에 쥔 만년필만이 아버지가 남긴 유일한 온기였다. 이튿날 오전 10시 대한중앙병원 본관 최상층 이사장실. 서정호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71살. 은발이 깔끔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검은 태안경 너머의 눈은 서류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어젯밤 K국 VIP 환자 건으로 거의 잠을 자지 못한 탓에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다. 비서가 문을 열었다. 이사장님, 제 부원장님 오셨습니다. 서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민석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서류 폴더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정호 맞은편에 앉으며 보고를 시작했다. K국 환자는 오늘 오후 본국으로 이송됩니다. 외교부에서 감사 인사도 전해왔고요. 서정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그 통역한 직원건은 어떻게 됐나? 최민석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처리했습니다. 약품 절도 혐의로 경찰에 넘겼고 용역 계약도 해지했습니다. 서정호의 눈썹이 움직였다. 약품 절도? 네. 펜타닐 패치가 사물함에서 발견됐습니다. 서정호가 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민서가. 최민석의 어깨가 굳었다. 그 직원이 진짜 절도를 했다고 생각하나? VIP를 2번이나 살린 사람이. 최민석이 대답하지 않았다. 서정호가 손을 내밀었다. 그 직원 신원 자료 줘봐. 최민석이 망설이다 서류 폴더를 건넸다. 서정호가 폴더를 펼쳤다. 첫 페이지.
용역 직원 인사 기록. 박윤재, 1999년생. 학력 한국의대 중퇴. 서정호의 눈이 좁아졌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2019년 실습생 기록이 나왔다. 박윤재, 한국의대 본과 4학년. 실습 배정과 응급의학과. 서정호가 기록을 더 읽어 내려갔다. 실습 중단 경위서, 절도 혐의 조사 기록, 무혐의 처리 결과서. 마지막 페이지. 가족관계 기록. 부 박준혁 2016년 사망. 모 서윤 2014년 사망. 서정호의 손이 멈췄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서윤? 서정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서류를 쥔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최민석이 고개를 들었다. 이사장님? 괜찮으십니까? 서정호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서류 위 두 글자에 박혀 있었다. 서윤. 그의 딸 이름이었다. 부친 박준혁이라고. 서정호의 손이 서류를 움켜쥐었다. 이 박준혁이 어느 박준혁이야? 직업이 뭐였어? 최민석이 서류를 뒤적였다. 부친 박준혁, 한국의대 의학과 졸업, 외과 전문의, 해외 의료 봉사 다수 참여. 서정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다.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상자를 꺼냈다. 뚜껑을 여는데 시간이 걸렸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있었다. 빛바랜 사진 한 장.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사진 아래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혁이와 함께 1998년 봄. 반쪽짜리 은색 목걸이.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정확히 반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만년필 한 자루. 서정호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낡은 금속 표면. 몸통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J. H. 파크. 1989.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준혁아. 최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이사장님, 그게 무슨. 서정호가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손에서 만년필이 떨렸다. 27년 전이야.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내가 이 병원 외과 과장이었을 때 레지던트 중에 박준혁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실력이 출중하고 성품이 바르고 환자들한테 헌신적인 의사였지. 서정호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청년이 내 딸을 사랑했어. 막내딸 서윤이. 나는 반대했어. 준혁이가 아무리 훌륭해도 집안이 맞지 않았거든. 고아 출신에 백도 없고 재산도 없었어. 서정호의 어깨가 떨렸다. 둘이 내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 나는 분노해서 준혁이를 병원에서 내쫓았어. 딸한테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어. 최민석이 숨을 죽였다.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 손자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듣지 않았어. 윤희가 찾아와도 문전박대했어.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그랬어. 서정호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그러다 5년 전에 소식을 들었어. 윤희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사위는 그보다 2년 뒤에 죽었다고.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 손자를 찾으려고 했어. 근데 찾을 수가 없었어. 이름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서정호가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박윤재라는 이름 위에 눈물이 떨어졌다. 그 손자가 여기 있었어. 내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어. 서정호의 손이 책상을 짚었다. 그런데 내가 또 쫓아냈어. 27년 전에 아버지를 쫓아냈고 지금은 손자를 쫓아냈어. 서정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최민석을 향했다. 그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민석아.
최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절도 혐의, 내가 꾸민 거지? 최민석이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2019년에도 그랬잖아. 그때도 실습생한테 누명 씌웠잖아. 그 실습생이 내 손자였어. 서정우가 일어섰다. 그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당장 경찰에 연락해서 혐의 취하해. 그리고 내 손자 주소 알아와. 지금 바로. 최민석의 다리가 떨렸다. 이사장님, 그게 지금 당장. 서정우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최민석이 고개를 숙이고 이사장실을 나갔다. 서정우는 혼자 남았다. 그는 손에 쥔 사진을 바라보았다. 젊은 날의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 선 사위도 웃고 있었다. 유나, 준혁아. 서정우의 입술이 떨렸다.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가, 이 못난 장인이. 그의 손이 만년필을 가슴에 꽉 쥐었다. 윤재를, 내 손자를 찾아야겠다.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다. 맑게 갠 하늘이었다. 그러나 서정호의 눈에는 27년 전의 기억만이 맴돌고 있었다. 병원에서 쫓겨나던 젊은 의사의 뒷모습. 아버지 집 앞에서 울던 딸의 얼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갓난아기의 존재. 서정호가 눈을 감았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아야지. 그의 손에서 만년필이 빛났다. J. H. 파크. 1989. 박준혁? 그의 사위. 그리고 그 사위가 남긴 아들, 박윤재. 서정호의 외손자였다. 사흘 뒤 오전 9시. 대한중앙병원 본관 로비. 검찰 수사관 4명이 정문을 통과했다. 그들의 손에는 압수수색 영장이 들려 있었다. 병원 직원들이 걸음을 멈추고 그들을 바라보았다. 속삭임이 로비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사관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다. 부원장실 앞. 문이 열렸다. 최민석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사흘 전과 달랐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고 볼이 푹 꺼져 있었다. 수사관들이 들어서자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최민석 부원장님, 함께 가시죠. 수사관이 서류를 펼쳤다. 의료법 위반, 증거 조작, 업무 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최민석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다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이사장님이 이러실 분이 아닌데. 수사관이 수갑을 꺼냈다. 묵비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최민석의 손목에 채워졌다. 찰칵 하는 소리가 조용한 부원장실에 울렸다. 최민석이 끌려나갔다.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다. 최민석의 구두 소리가 멀어져 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5층 복도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같은 시각, 서울 외곽 낡은 고시원. 윤재가 좁은 방 침대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의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만년필 표면에 반사되어 작은 빗줄기를 만들었다. 문이 노크되었다. 윤재가 고개를 들었다. 고시원에서 그를 찾는 사람은 없었다. 박윤재 씨 계십니까? 낯선 목소리였다. 윤재가 일어나 문을 열었다. 복도에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명함이 들려 있었다. 대한중앙병원 이사장 비서입니다. 이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윤재의 눈이 좁아졌다. 이사장님이요? 저를요? 네. 차를 준비해 왔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윤재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만년필을 주머니에 넣고 방을 나섰다. 오전 11시.
대한중앙병원 별관 VIP 병동. 윤재가 복도를 걸었다. 부드러운 조명과 카펫이 깔린 복도는 그가 청소하던 일반 병동과는 전혀 달랐다. 비서가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다. 병실 앞에 도착했다. 들어가세요. 비서가 문을 열었다. 윤재가 안으로 들어섰다. 넓은 1인실이었다. 창가에 소파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 서정우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액자 하나가 들려 있었다. 서정우가 천천히 돌아섰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정우의 눈가에 물기가 번졌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윤재를 바라보았다. 윤재의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살피듯이 준혁이를 닮았구나. 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윤재의 눈썹이 움직였다. 저를 아십니까? 서정우가 손에 든 액자를 윤재에게 내밀었다. 오래된 사진이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다.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윤재의 눈이 커졌다. 이건 아버지. 그래. 내 아버지 박준혁이야. 서정우의 손가락이 사진 속 여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어머니야. 서윤이. 내 딸이야. 윤재의 얼굴이 굳었다. 그의 시선이 서정우에게 향했다. 어머니 따님이라고요?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7년 전에 내가 저질렀어. 내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혼을 반대했어. 내 아버지를 병원에서 쫓아냈어. 내 딸한테도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했어. 서정우의 어깨가 떨렸다. 그 후로 연락을 끊었어. 내가 태어났다는 소식도 외면했어.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그랬어. 윤재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제가 10살 때 집을 나가셨어요. 윤재의 목소리는 낮았다. 아버지한테는 이혼했다고만 하셨어요. 이유는 말씀 안 하셨어요. 서정우가 눈을 감았다. 내 탓이야. 윤희가 내 어머니가 나한테 찾아왔었어. 용서해달라고.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나는 거절했어. 그러면서 딸한테 이혼하라고 했어. 그래야 다시 받아주겠다고. 서정우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윤희는 결국 선택을 했어. 친정과 남편 사이에서. 그 선택이 너와 내 아버지를 떠나는 거였어. 윤재의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왜 떠나셨는지 몰랐어요. 아버지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어머니 얘기는 하지 말자고만 하셨어요. 서정우가 무릎을 꿇었다. 윤재의 눈이 커졌다. 이사장님, 뭘. 미안하다. 서정우의 이마가 바닥을 향했다. 내 아버지한테 미안하다. 내 어머니한테 미안하다. 그리고 너한테 내 손자한테 미안하다. 서정우의 어깨가 떨렸다. 27년 전에 내 아버지를 쫓아냈고 며칠 전에는 너를 쫓아냈어. 똑같은 실수를 2번 했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윤재는 한동안 서 있었다. 그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다. 바닥에 무릎 꿇은 노인, 병원 이사장, 그리고 자신의 외할아버지. 윤재의 손이 주머니로 갔다. 만년필을 꺼냈다. 낡은 금속 표면에 새겨진 글씨가 보였다. J. H. 파크 1989. 이거. 윤재가 만년필을 내밀었다. 아버지 유품이에요.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주셨어요. 누구한테 받은 건지는 말씀 안 하셨지만 소중히 간직하라고 하셨어요. 서정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 만년필이 들어왔다. 그건. 서정우가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똑같은 만년필이었다. 같은 디자인, 같은 글씨. J. H. 파크 1989. 한 쌍으로 만든 거야. 하나는 내가 갖고
하나는 내 아버지한테 줬어. 레지던트 수료 기념으로. 그때는 그 청년을 진심으로 아꼈거든. 2개의 만년필이 나란히 놓였다. 윤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버지가 끝까지 간직하셨네요. 서정우가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손이 윤재의 어깨에 닿았다. 윤재야. 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이 되자. 할 수 있겠니? 윤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다. 서정우가 윤재를 끌어안았다. 27년 만의 포옹이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2사람의 그림자가 병실 바닥 위에 하나로 겹쳤다. 1달 뒤 대한중앙병원 구내식당. 저녁 식사 시간이 시작되기 전 식당은 한산했다. 구석 테이블에 2사람이 마주 앉아 있었다. 서정우와 윤재. 테이블 위에는 뚝배기 2개가 놓여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고기 무국이었다. 서정우가 국자를 들었다. 그의 손이 떨렸다. 국을 뜨다가 국물이 조금 흘렀다. 윤재의 손이 움직였다. 그가 서정우의 손을 잡아 국자를 바로잡아 주었다. 서정우가 윤재를 바라보았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국자를 들어 자신의 뚝배기에 국을 떴다. 2사람은 말없이 국을 먹기 시작했다.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따뜻한 온기가 몸속으로 퍼져나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식당 유리창을 물들였다. 서정우의 국그릇은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는 국을 뜨기가 쉽지 않았다. 윤재가 서정우의 그릇을 바라보았다. 그가 국자를 들었다. 서정우의 그릇에 국을 떠서 넣어주었다. 서정우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다. 그러나 그는 닦지 않았다. 식당 안에는 2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국 먹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잃어버린 27년의 세월은 돌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다시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2사람을 이어주고 있었다. 서정우가 국그릇을 비웠다. 윤재도 국그릇을 비웠다. 2사람의 빈 그릇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였다. 창밖의 마지막 햇살이 그 위로 내려앉았다. 윤재가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서정우의 손이 멈췄다. 그 호칭을 처음 들었다. 국 맛있었어요. 서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손을 뻗어 윤재의 손을 잡았다. 2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포개졌다. 노인의 주름진 손과 청년의 거친 손. 외할아버지와 외손자. 마지막 남은 가족.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2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필요 없었다.